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최윤영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새벽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 ETF 수요를 두고 되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3월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1억만 원을 상회를 했죠. 네. 그래서 1억 400만 원.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7만 3천 달러를 상회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20일쯤에는 8천만 원, 8,900만 원까지 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지금 현재는 장중에 1억을 다시 상회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차트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 흐름들 보시고 있는데 지금 일단 가격 상승에 대한 주요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ETF 수요로 인해서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후반으로 보면은 일단 소폭 이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조정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저희 기준으로는 지난주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월 27일 정도가 사실은 7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2월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 1억 원까지 올라갔던 어떤 상승 폭이라던가 상승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법 했던 거. 그런데 7천만 원이 2월 27일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7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은 아니지만 7천만 원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정도는 상승폭을 감안했을 때는 조정이 나타날 법했던 건데 사실은 저희 방송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1억 원이라는 어떤 그런 선을 이제 딱 상회하면서 사실은 이게 조정이 딱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약간의 불안 심리랄까 이렇게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승장이 정말 가파르게 나타날 때는 선물 시장에서도 약간 이제 어떤 흐름이 있죠. 아무래도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보통은 투자자분들께서 상승이나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하시는데 상승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롱 선물 포지션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번 주처럼 하락이 일어났을 때는 롱 선물 포지션이 청산이 되죠. 그런데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된다는 말은 자금이 반대 포지션인 숏 포지션으로 옮겨간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숏 포지션으로 자금이 옮겨간다는 말은 결국 비트코인이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래프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래프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이 그래프에 조금 애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GBTC랑 또 새로 출시된 더 나인이라는 새로운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는데 이 ETF로 출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쭉 정말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업데이트된 기준이 이제 지난주 흐름인데 지난주에 이제 7주 이후 처음으로 유출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유출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가 GBTC에서 정말 많은 자금이 빠졌어요. GBTC는 사실은 현물 ETF 출시 이후로 이제 전반적으로 유출 흐름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GBTC가 원래는 현물 ETF 출시 이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비슷비슷한 현물 ETF가 많이 출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GBTC 운용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1.5%인데 1.5%예요? 네. 와. 1.5%인데 다른 ETF 같은 경우는 0.95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5인 것보다는 0.95로 옮겨가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GBTC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 유출이 일어났는데 그럼 저번 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느냐를 보면 이제 제네시스라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제 랜딩 업체가 있습니다. 랜딩 기업인데 이 기업이 작년 1월인가에 파산을 냈어요. 근데 파산도 그냥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파산이 챕터 7이랑 챕터 11이 있어요. 근데 보통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챕터 11을 냈는데 이건 뭐냐면 기업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법원이 중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채권자들한테 자금 상환을 해라 하고서 어떤 구조조정 플래닝을 해주는 거죠. 그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법원 중재 하에 이제 제네시스 기업라는 기업이 자기네가 들고 있던 GBTC 지분을 매도를 해서 그 자금으로 채권자들한테 상환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GBTC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많은 판 거죠. 네네 자금 유출이 일어나다 보니 총 합이 지금 그래프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유출로 돌아섰다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조정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정리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정리되면서 앞으로 계속 ETF에 자금이 이제 계속 유입될 거라는 기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 주도로 가상자산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계속 움직임적으로는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어제는 보니까 그 IBTC랑 뭐 FBTC랑 보니까 막 플러스 5% 6%막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ETF를요, 사람들이 다시. 그 ETF가 아까 더 나인이라고 그랬는데 GBTC 같은 경우는 다른 ETF로 이제 옮겨가니까 조금 유출세를 보였지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 내 정말 저희가 뜯어보면 저희가 지난주인가 3월 초에 나온 기관자금 보고서에는 아예 미국 내 ETF의 어떤 자금 흐름을 아예 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새로 신규로 출시된 현물 ETF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고 있고 테이블적으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산다기보다는 GBTC만 빠졌지만 다른 미국 내 현물 ETF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그 네. ETF가 보면은 며칠 동안은 그 FBTC랑 그 IBTC 블랙록 ETF랑 네, 네. 피델리티랑 이게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는 갑자기 또 플러스 5%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막 마이너스 2에서 5%로 바뀌는 게 결국은 그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 그 상품을 샀고 그리고 마이너스 때는 팔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맞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또 그 상품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ETF로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이고 말씀하신 거는 그 가격적인 측면인 거죠. 이제 그거는 이 상품 ETF란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시겠군요.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해외 이렇게 소식들을 보니까요. 반감기를 딱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 가격 흐름을 막 분석해서 네. 지금 뭐 어느 때랑 비슷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아무래도 2012년도인가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감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만큼 과거만큼 가격 상승에 주는 영향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석은 저희가 번역해서 내놓은 매사리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감기는 점진적인 상승 요소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따가 질문에도 나왔는데 채굴 업체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수익이 좋다 보니 지금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채굴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매도를 한다.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뭔가 수익을 실현을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도로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빼고는 점진적으로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방송 전에 저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거는 반감기랑은 살짝 상관이 없을 거는 같지만 아까 ETF 얘기를 살짝
애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 요인에 대한 원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금이 실제로 많이 들어왔지만 과연 비트코인의 ETF 출시 이후에 기관 자금이 얼만큼 들어왔냐를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는 뭐 전문 투자 자문사라던가 뭐 브로커 딜러 그리고 은행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통 채널에서 뭐 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ETF를 우리 고객한테 정말 뭐 공개를 해야 될까라는 어떤 심사하는 과정을 온보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관의 온보딩하는 과정이 말씀드렸던 은행, 브로커 딜러 그리고 RIA라고 하는 독립투자자문사 이런 각 세그먼트마다 이런 심사하는 과정이 기간이 다 달라요. 예컨대 말씀드렸던 독립투자자문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우는 금방 온보딩이 되는데 그런데 은행이나 브로커 딜러 같은 경우는 뭔가 심사 기한이나 자격이라던가 이런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진짜 저희 보고서에서는 갤럭시 디지털의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 그런 기간이 뭐 정말 1년 넘게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토픽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이런 기관의 여러 유통 채널에 온보딩이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죠. 네. 왜냐하면 여러 기관 유통 채널에 온보딩이 될 거고 그러면 그 기관들의 온보딩이 돼서 더 많은 유통 채널을 통해서 뭔가 거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비단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는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유통 채널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ETF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더 점진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더 많은 상승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뭐 경기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금리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물론 그런 게 이제 시장에 뭔가 딱딱딱 영향은 주겠지만 이런 반감기 이후의 가격 흐름을 물어보신다면 저의 경우에는 이런 ETF 이후에 기관 온보딩 과정을 미루어 봤을 때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뭐 금융기관이나 기관에 그런 자금이 유입되는 건 아직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굉장히 초기 단계죠. 굉장히 초기다. 그리고 왜 저희 아까 말씀 나눴던 캐나다의 올윈원 ETF가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에 1%에서 1%에서 3% 정도를 비트코인을 할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할당하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에 캐나다 증시에 상장된 캐나다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1에서 3%를 온보딩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에 미국 증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캐나다가 그 현물 ETF도 미국보다 훨씬 전에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항상 조금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약간 네, 테스트베드 느낌으로.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는 영국도 이제 맞아요. ETN을 상장한다고 했고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어떤 상장이라는 의미가 던지는 어떤 시사점들, 의의들 이런 거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또 한 가지가 최근에 그 FOMC 때 그 파월이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3번에서 뭐 2번으로 줄어든다. 네. 그게 아니라 3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게 되면서 갑자기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자체가 3번은 할 것 같은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금리 인하랑 비트코인의 가격과도 연관성이 있나요? 네, 그 3번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만큼 뭔가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무슨 발표를 하면 가격이 굉장히 맞아요. 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연관은 있지만 작년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FOMC 전도표인데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이제 도수로 이제 표현한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맨 왼편을 보시면 지금 보여주는 게 결국에
얘네가 내년 금리의 중간값이 결국에 이 점이 개수가 제일 많은 건데 이 금리 점의 개수가 제일 많은 수준이 지금 4.6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금리 수준보다 0.75가 낮은 거니까 보통 FOMC에서 0.25씩 낮춰요.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낮추겠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서 시장에서 3번 낮추는 거다 하고서 증시든 비트코인이든 뭐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환호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봐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작년만큼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라던가 FOMC 회의록에 그만큼 뭔가 연동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FOMC보다 ETF 출시에 따른 기관 자금 편입 그리고 얼마나 기관이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얼만큼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이 정도가 올해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우선 그 비트코인 ETF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유입량 변화 네. 그런 것들이 더 핵심 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GBTC 물량도 이제 점점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진 네.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그레이스케일 CEO가 나와서 이제 수수료를 이제 점점 낮추겠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도 알 거예요. 이게 1.5%가 기존에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게 투자 유출이 되는 이유를 그들도 알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수수료 조정이 된다면은 이게 진짜 비슷한 상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줄어든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수수료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차이가 없다면 그래서 수수료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뭔가 GBTC가 물량이 줄어든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면 아까 채굴자 얘기를 조금 네. 해주셨는데 그 채굴자들이 지금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지금 아무래도 반감기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랐던 경험이 있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물 ETF 출시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73,000원을 상회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채굴자 기준으로는 어느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면 사실 지금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굴자들에게 어떤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어떤 실현해야 할 이익이 증가하는 어떤 호재가 있고 더불어서 그거 곱하기 뭔가 비트코인 가격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조차도 증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로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는 약간 단기적인 네, 이슈?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또 떨어지면 사야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탁월하신데 지금 시점에서 좀 저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을 그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을까요? 많이 언급되는 게 MBRB 같아요. 네. MBRB는 지난번에 이게 매사리 보고서 요약 드리면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 시총에다가 실현 가치를 나눠서 실현 가치를 만약에 리얼 밸류라고 한다면 이제 진정한 가치 대비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걸 보는 거고 MBRB가 1 이하면 저평가 3 이상이면 고평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점 몇일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자금 흐름이 뭐 앞으로 정말 더 들어올 거고 기관 자금이 그런 사실을 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3에 가까워졌는데 팔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이 한 지표만을 보고 진입 시점을 판단을 했을 때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BRB 지표를 가지고 진입을 한다 안 한다가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지표만을 가지고 진입을 판단하시기보다 이렇게 어떤 시장 상황이라던가 뭐 ETF 자금이 지금 어떻고 약간 어떤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 자산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진입 시점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호재나 이벤트 그러니까 네. 예전 반감기 때는 개인들이 좀 주체였고 네. 이번에는 기관의 그런 플레이어들이 좀 새로운 플레이 네. 들어오면서 이게 과거의 그런 패턴 수치랑은 좀 달라질 네.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매사리에서도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MB가 커지게 되면 MBRB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매입을 따지려면 저평가가 1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 1이라는 마지노선이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역사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평균을 매긴 어떤 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의 한계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비리서치에서 예전에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그 연말 가격, 네. 비트코인 가격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네, 저희가 그 시총을 4조 5천억에서 5조 달러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12만 달러에서 13만 달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도 이제 가격을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만, 13만 달러가 한 1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변화는 없으신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와, 네, 갈 길이 먼네요. 네. 네, 채굴자들이 좀 팔아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 게 그 레이어 원코인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그 올타임 하이 그걸 네. 뚫을랑 말랑하면서 뚫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알트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원 코인들에 대한 그 경쟁 구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쟁 구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오늘 나올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자산, 아무래도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자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메사리 저희가 번역한 메사리 보고서에서도 이더리움의 강세 케이스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초반에는 이제 라이언 셀키스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세 케이스를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더리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세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업계는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트워크 안정성이 오랫동안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더리움의 롤업이나 개발자를 유치하는데 다른 네트워크보다는 조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5월에 있을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제일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아까 나왔던 금리 인하가 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3.5에서 한 4% 요 사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금리가 인하됐다 했을 때 스테이킹 수익률의 어떤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덴쿤 업그레이드, 이게 결국에 확장성을 위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는 거.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2024년 말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존에 스테이킹의 한도가 있었죠. 이게 32이더였어요. 32이더를 스테이킹 한도로, 그러니까 최대 한도를 32이더로만 했었는데 이거를 얘네가 2048이더까지 최대 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스테이킹 지분 유지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래소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스테이킹 지분이 굉장히 높은 뭐 리도라던가 뭐 다른 코인베이스라던가 여건 이런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규모 스테이킹 시에 검증인 한도가, 그러니까 밸리데이터 한도가 32이더만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검증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왜냐면 스테이킹 해야 될 물량은 엄청 많은데 한도는 32이더니까 32이더 검증인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되니까 운영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 2048까지 확 늘려버리니까 결국에는 대형 노드 운영자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업그레이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솔라나입니다. 이제 솔라나가 2023년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회복
그리고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좀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 신제품 출시, 온체인 유동성이 커졌고 그리고 개발자 도구에서 굉장히 가용성이 많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디파이 내에서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솔라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다운타임이었어요. 다운타임이 뭐냐면 이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다운타임이 좀 문제였는데 이게 다운타임이 크게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사리에서도 이제 그 저희 번역한 보고서 말고 솔라나에 대해서만 분석한 메사리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서도 솔라나의 다운타임이 굉장히 이제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아예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해서 이니셔티브 중에 파이어 댄서라는 약간 솔라나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뭐 점프 크립토가 개발한 솔라나 전용 그러니까 검증자 클라이언트예요. 이게 되게 많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어서 디핀, 이따 말씀드릴 디핀 그리고 뭐 결제, 소비자 앱 그리고 디파이 쪽에서 발전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아직까지 공부하고 약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번역한 전망 보고서라던가 뭐 메사리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리서치 보고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이번에 이더리움이 덴큰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네. 이거 잘 된 거긴 한 건가요? 네, 잘 돼서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게 롤업에 사용되는 가스비를 낮추는 거여서 실제로 지금 더 블록이라는 리서치 업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덴쿤 업그레이드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거래 수수료가 엄청 낮아졌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만든 이더리움 L2 솔루션인 베이스 있잖아요. 베이스의 활동이 엄청 급증했다라는 보도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확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확장성 쪽에서 기여한 거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롤업 쪽에서 수혜가 굉장히 있을 거다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롤업이 뭐예요? 롤업이 이더리움에서 L2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L2가 저희는 보통 빵 공장으로 비유를 하는데 빵 공장이 뭐냐면 빵 공장에서 작업이 복잡해지면 1층, 2층에 있을 때 1층에서만 하던 작업을 2층으로 올려서 2층에서 빵 제작을 하고 나머지 포장이라던가 뭐 배달에 필요한 기초 작업들을 1층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레이어 2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레이어 2고 롤업은 L2의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롤업을 또다시 GK 롤업, 뭐 옵티미스틱 롤업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누는데 이제 그거 롤업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이더리움의 확장성 개선을 위한 덴쿤 업그레이드가 결국에 이더리움에 필요한 L2 중에서도 롤업 솔루션들의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빵 공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이 복잡한데 이걸 뭔가 층으로 나눠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ETF 그 이더리움도 승인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2024년 5월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희 작년 보고서에서도 5월 23일을 이제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승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률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한 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컨센서스가 약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이 ETF 전망 볼 때 X를 많이 참조를 하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죠.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도 전망 확률을 확 낮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분석하는 분들마다 근거가 똑같아요. 이게 5월 23일이 마감일인데 이게 SEC가 ETF 신청성에 의미 있는 참여가 없다는 거죠. 근데 5월 마감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저희가 과거에 비트코인 ETF 승인 사례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이 있었고 일단 승소를 했어요. 그게 플러스였고 그 다음에 이미 블랙록 현물 기반 ETF 관련해서 무슨 기사가 났었냐면 중앙 예탁기관이죠. TCC에 뭔가 리스팅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ETF 승인 상장을 위한 뭐 준비 작업 그리고 수정 작업 요청했다 SEC가 그래서 네. 아크가 수정해서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뭔가 시장이 반응도 했었고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해요. 네. 지금 4월이 다 돼가는데 아무 뉴스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한 75% 받다가 50% 받다가 지금 35%까지 확률을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트코인 사례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5월 기한인데도 지금 뭔가 이렇게 승인에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좀 주된 공통적인 이유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만슬리 웨비나를 하는데 걔네가 이제 그러니까 제 방송 같은 거를 이제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려요. 어제 그 재방송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딱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Q&A 세션에서 첫 번째 질문이 네. 이더리움 ETF 승인되느냐였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리서치를 하는데도 딱 첫 번째 질문이 이더리움 승인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 전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ETF 제출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그 승인의 길을 닦은 건 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결국에 뭐냐면은 그레이스케일 승소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는 이더리움도 역시 승인에 필요한 거는 어떤 법원의 사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슨 소송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법원에 판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소리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저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처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더에 대해서 자산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 새로운 금융 그리고 인터넷 혁명의 토대라고 평가를 해요. 이더리움을. 그런데 어떤 기관이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크가. 네. 아크는 항상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좋은 자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만 했지 이걸 대놓고 만슬리 투자자들이 모여서 듣는 만슬리 웨비나에서 이렇게 평가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통 금융 서비스를 보다 글로벌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잠재력을 가진 블록체인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비정부 화폐로 화폐 혁명을 일으킨 거와 유사한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 자체에 대해서 ETF 승인과 별개로 이미 어떤 자산 운용사가 자기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자산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ETF가 당연히 승인되면은 그 비트코인의 사례처럼 가격은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확실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기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같은 경로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어떤 기간, 네. 과정, 온보딩 이런 요소를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 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기적으로는 뭐 모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번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내에서 그 이더리움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다.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감기 효과가요. 네. 예를 들면 뭐 내년 한 6월까지 지속이 된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퍼센트하고
이더리움이 오르는 퍼센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반감기 때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작아서 그런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어떤 분들은 이더리움이 지난 반감기 때보다 너무 힘이 없어 보인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이게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감기라는 게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전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앞두고 과거 대비 이더리움의 어떤 상승 폭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약간 반감기가 이전만큼 그렇게 뭔가 영향이 클까에 대한 거 자체에 제가 의구심이 좀 들어서 네네 그래서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반감기에 대해서 좀 이전 대비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이게 현물 ETF가 통과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너무 주목을 받고 네. 어제도 보면은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오르고 네, 막 이런 네. 거 보면서 빠진 거는 이더리움이 더 많이 빠지고 그런 거 맞아요. 보면서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 내지 다른 알트 진짜 폭발적으로 오르는 뭐 밈코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수익률을 아예 본다면 그렇게 가야지 이더리움은 좀 이제 아예 제껴놓고 말하는 거죠. 수익률을 본다면요. 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더리움 혹시 막 그 네. 가격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그건 안 하시나요? 적정 가격 뭐 이렇게 평가. 저희가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인데 그 보고서도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0만 원은 넘을까요? 지금 500인데. 근데 현물 ETF 승인되면 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TF 되면 당연히 넘을 것 같아요. 네, ETF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그 ETF를 만약에 해주면 네. 다른 코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또 SEC가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SEC가 이더리움의 어떤 증권성을 따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승인이 되면 당연히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대한 시장에 어떤 기대가 있겠죠. 또 그래서 그거가 뭐 리플이냐 솔라나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뭐 리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 유럽 시장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우려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만약 SEC가 정말 어느 기사에서 나온 대로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만약에 문제 삼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 아크가 얘기한 대로 어떤 자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법의 어떤 판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판례가 만약 SEC의 손을 들어준다. 최근에 왜 SEC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더리움과 비슷한 어떤 자산들도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5월 23일 이 기점으로 해서 거절이 됐는데 왜 뭐 때문에 거절이 될 것인가. 그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왜 리젝인데 그러면 이 리젝한 다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그렇죠. 러스를 할 텐데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여파들 그러니까 뭐 과연 판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크의 분석대로 그레이스케일 승소 사례대로 판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각 자산에 대한 어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흥미진진하네요. 네네. 네. 그럼 이번에 솔라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솔라나가요. 뭐 덱스 거래량, NFT 거래량, 뭐 일반 활동과 같은 주요 영역의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을 앞섰다. 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이 이더리움을 이제 솔라나가 앞지를 거냐. 맞아요. 뭐 앞으로 특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솔라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시총적으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진짜 아직은 많이 작기 때문에 뭐 앞지를 거다를 속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솔라나를 본다면 가격 상승이나 어떤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솔라나는 트랜잭션 비용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NFT나 디파이 쪽에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말씀하셨던 디파이 쪽에서는 이더리움에서 할 수 없었던 소규모 포지션을 수익성 있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피터라는 게 있는데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DCA라는 적립식 투자 도구가 있어서 진짜 트레이더가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거래를 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낮은 풀에서는 조금 뭔가 합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가 솔라나는 이런 툴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낮은 풀에 수익성 있게 진입하고 또 빠져나올 수 있다 보니 이런 요인들이 뭔가 스몰캡 토큰의 시장을 열어준다고 메사리에서는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개발자를 위한 툴들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포지션을 거래하는 일반 사용자들이라던가 거래 비용 마찰을 이제 최소화하셔야 되는 어떤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유인들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들이 계속 작용을 한다라고 메사리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적인 노력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셨던 뭐 밈코인, NFT 표준,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의 형태로 지금 많이 뭔가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메사리에서는 솔라나는 지금 현재 지금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RWA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해서 온체인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커지는데 결국에 디파이라는 거는 금융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디파이 내에서 솔라나가 활용이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를 활동할 수 있는 솔라나의 입지가 다져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그 밈코인들 네. 그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봉크 많이 맞아요. 얘기 많이 맞아요. 거론되고 있는데 네. 어떤 거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봉크, 뭐 게임스탑, 마이로 이런 애들은 디파이 시장에서 솔라나 거래가 이제 늘면서 낙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계속 밈코인이 부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밈코인은 진짜 시바이누나 이런 정말 밈코인 하면 딱 생각나는 도지코인 이런 밈코인처럼 얼마나 롱런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밈코인이라는 정의상. 그래서 밈코인이 어떻게 하면 롱런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결국에 밈의 힘, 커뮤니티 결속력, 장기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하느냐 어떤 지표 같은 것보다는 이 밈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밈 코인을 판단하는 거는 결국 어떤 밈이 오래 가느냐인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참 개인적으로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하고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스테이블 코인 네. 가운데서요. 그건 뭐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어려운데 저도 솔직히 이제 새로운 거 나오면 좀 습득할 때 조금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좀 잘 제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네. 저희도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번역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형이랑 탈중앙형 프로토콜로 나뉩니다. 근데 중앙형은 저희한테 익숙한 USDC나 USDT 그래서 USDC나 USDT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안정적이죠. 그리고 확장성 이렇게 돼서 점유율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담보바스켓이나 차익거래 통해서 패그 유지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서클이나 USDT 사실 생각을 해보면 투명성에 가끔 맞아요.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약간 투명성의 이슈가 있는 거. 아무래도 중앙화된 주체가 이제 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확장성, 안정성,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조금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투명성에 좀 이슈가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탈중앙형은 뭐냐면 다이 같은 거. 그런데 다이 같은 경우는 중앙화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보자 했는데 얘네도 사실은 100% 완벽한 건 아니겠죠. 다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이 같은 경우는 과담보. 과담보가 뭐냐면 보통은 달러 대 원투원으로 연동이 되는데 다이 같은 경우는 달러랑 유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안전자산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확장성에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혹시 에테나라는 최근에 27% 수익률 보장한다, 뭐 26% 수익률 보장한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인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중앙형과 탈중앙형의 장점을 뭐 결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에테나랩스라는 이제 어떤 주체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USDE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가 ST이더라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이제 예치를 해요. 에테나랩스에. 그러면 에테나랩스는 이거를 받자마자 동시에 거래소를 통해서 숏 이더리움 포지션을 오픈을 해요. 왜냐하면 담보 가치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델타 중립 포지션처럼. 그러니까 왜 그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움직이냐 이거를 델타라고 하는데 이 델타 중립을 통해서 담보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대신에 그만큼의 펀딩비 그러니까 스테이킹과 그 펀딩 금리 간의 차이 어차피 ST 이더라는 거는 스테이킹에서 나오는 거고 펀딩 비는 결국에 그 숏 이더리움 포지션을 통해서 나오는 그 펀딩 비와의 어떤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간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26%라는 수익을 줄게 해요. 담보도 유지하면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수익도 주는 26%라는 그거를 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저도 이걸 사실은 해보진 않았는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스테이킹이랑 펀딩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그 ST 이더를 예치해서 숏 이더리움 포지션 열고 요 포지션 간의 어떤 차이에서 나오는 수익률에 의존하다 보니까 과연 이 26%라는 게 얼마나 갈까? 별로 그거 숫자가 벌써 주는 게 좀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 가치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만약에 어느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그냥 자산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보유자들이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참고 인내할까요? 저 같으면 그냥 내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마이너스 상황은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약간 이런 에테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메커니즘 델타 중립 포지션이 복잡한 게 아니고 어떤 USDE를 예치했을 때 ST 이더스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담보로 예치하고 그럼 에테나랩스가 그럼 동일한 포지션으로 숏 이더리움을 열어서 이 포지션 간의 어떤 간극으로 수익률을 주겠다. 이게 그런 신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것만 해도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쪽 업계에는 진짜 새로운고 엄청난 게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진짜 보면은 야 진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건지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짜요. 이게 사실 이게 각각의 어떤 진짜 옵션 트레이딩 할 때처럼 이렇게 숏을 어떻게 딱 해서 담보 델타 중립을 이용해서 담보 가치 유지하고 이런 거를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한다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근데 이런 거를 숙지하시는 게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거고 근데 조금 이런 시장이 비단 어떤 코인 이거 뭐 사기 아니야 약간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가시는 거니까 이런 정보도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서 만약에 뭐 일하고 싶거나 진짜 초대박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흐름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워낙 주식도 AI가 워낙 화두인데 코인도 AI 코인 이렇게 엮어가지고 많이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코인 쪽에
중에서의 AI 섹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게 도대체 AI랑 가상자산이랑 이 접목이 어떻게 맞아요. 되느냐 맞아요.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AI에서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있어요.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하면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AI를 제너레이티브 AI라고 그러는데 생성형 AI. 네, 맞아요.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 거기서 이제 AI와 블록체인의 그 접목은 결국 AI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티브 AI의 문제점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컨텐츠를 구별을 못하는 건데 결국 블록체인은 뭔가 장부에 다 그 기록이 남고 그런 기술을 AI에 좀 접목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에서도 진짜 신기한 게 그 두 번째 질문이 또 이런 게 나왔어요. AI와 가상자산의 그 컨버전스를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 그래서 얘가 두 가지 사례를 냈어요. 하나는 그 AI의 가상자산을 접목한 거. 그게 뭐냐면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소프트웨어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자유롭게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AI 에이전트가 있다. 근데 얘네는 결국에 비즈니스를 인터넷상에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한테 필요한 작업은 돈을 쓰거나 돈을 저장하거나 수익을 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에 인터넷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주체한테 돈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뭔가 금융 인프라가 안 갖춰진 신흥 국가에서는 이런 AI 에이전트의 어떤 접근성이라던가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수혜를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AI 분야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AI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상자산에 AI를 접목한 사례는 뭐냐를 봤을 때 그 두 번째 사례가 결국에 가상자산도 채굴자들이 왜 거래 보호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듯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보안 강화에 AI가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의 비트코인 사용하는 거, 퍼블릭 블록체인에 AI의 어떤 자체적인 연산을 이제 적용하도록 사용하는 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용 사례가 증가할 거다라고 이 사람은 두 가지 사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 콘텐츠와 진짜 콘텐츠를 구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례가 결국에는 월드코인 같아요. 월드코인의 그 목적성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람임을 증명하겠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신원인증. 네, 맞아요. 신원인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과연 이게 AI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접근성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히 조금 더 접근성이 좀 합리적이다. 왜냐면은 이게 홍채라는 게 결국에는 향후 전망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원증명을 확인하는데 홍채라는 게 결국에 굉장히 복잡해서 고유한 해시를 생성해서 인간임을 검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채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AI에 굉장히 강한 솔루션이래요. 월드코인이 사용한 게. 왜냐하면 이 브라이트 아이디라는 게 AI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래요. 그래서 사회적 증명이라는 걸 기반으로 인간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게 메사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월드 아이디라는 걸 소유하려면 오브 스캔, 그러니까 오브라는 그 장치를 스캔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계 인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몇십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브 장치 그 스캔 우리나라만 봐도 일일이 가서 스캔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건데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뭔가 한 번 스캔하면 추가 스캔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뭔가 스캔됐을 때 그 홍채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월드코인 관련해서 시사적인 면 하나 애들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에서 금지가 됐다는 거 그게 규제적인 리스크로 남아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프라이버시 이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월드코인이 최근에 퍼스널 커스터디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결국 자신의 데이터는 자기 기기에 저장하고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좀 진일보할 수 있는 어떤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그 레이어 1에서부터 월드코인까지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월드코인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원님께서 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프로젝트라고 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걸까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그 롤업 프로젝트 아까 뒤에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L2를 그냥 빵공장이라고만 얘기하고 휙 넘어갔는데 네. 그게 결국에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L2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 빵공장처럼 생각하시면 트랜잭션 실행을 별도의 체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L2고 L2 방식이 이제 대표적인 L2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롤업, 그러니까 롤업이 대표적인 L2 방식 중에 하나. 그리고 대표적인 롤업 방식을 다시 또 옵티미스틱 롤업, ZK 롤업으로 나누는 건데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대표적인 롤업 프로젝트를 TBL 순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옵티미스틱 롤업이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아비트럼이라던가 옵티미즘 이게 거의 6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80몇 프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분이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조금 60몇 프로까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원래는 옵티미스틱 롤업이나 ZK 롤업이 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장단점을 이제 서로 이제 뭔가 호환해서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새는 ZK 롤업 쪽에서 좀 개발하는 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사리 전망 보고서에서는 DYDX가 지금 저희 차트에서는 한 11위 정도로 이제 랭킹이 되어 있는데 DYDX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지금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V4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오더북 모델이 있어서 이게 무기한 선물 트레이더한테 굉장히 익숙한 버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전통금융에서 오신 어떤 트레이더 그분이 이제 잘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더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중앙화 그러니까 전통 금융과의 어떤 격차를 일부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된다라고 그 해당 전망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DYDX라는 GK 롤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롤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롤업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어떤 오더북 모델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GK 롤업이라는 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좀 질문을 드릴게. 그 메사리 리포트를 많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 메사리 리포트의 10대 주요 트렌드가 이번에 보고가 된 건가요? 네. 아,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0대 트렌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다 커버를 해서 안 나온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 외 자산들 거기에 대해서 라이언 실키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수십 년 전만 봐도 주식시장만 봐도 그때 1, 2위였던 주식이 지금은 아니듯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뭐 시총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이게 뭐 그 외 영역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알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빼고 알트코인 사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라이언 실키스가 의도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 말 뜻이 아니라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수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뭐 스테이블 코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뭐 솔라나, 월드코인 그리고 정말 개발하고 있는 정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상자산들에 한해서 네. 그런 영역들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이 신성장 사업 중 하나인 가상자산이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민간 자금 조달 쪽인데 이거는 이번 분기에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민간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결국에 크립토 쪽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좋아질 거라고 메사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분기 보시면 사실 소폭 올랐거든요. 이전 분기들 대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좀 적은데 이전 분기랑 굉장히 달라진 게 뭐냐면 크립토 윈터 동안에는 그동안 실버게이트 망하고 나서 벤처 캐피탈 쪽에서 초기 그러니까 시드나 프리시드 단계에서만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투자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사 자체에 너무 신중해지고 펀딩이 잘 안 되고 고금리다 보니까 좀 이제 민간 자금 조달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번 분기부터는 중후기 단계, 뭐 시리즈 B, 시리즈 C, 뭐 미드, 레이터, 뭐 스테이지까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중후기 단계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전 분기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사하는 거는 결국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선호도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이걸 지금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IPO, 가상자산 기업들의 IPO를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기업 정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현물 ETF 출시 당시에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수탁 업체로 코인베이스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요번에 코인베이스 내 기관 거래량이 엄청 올랐거든요. 2022년 4분기만큼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기관 보고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거 2022년 4분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기관 전용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기관 고객들이 엄청 많이 온보딩이 됐대요. 그래서 기관 거래량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수탁업체로서의 수혜 그것도 받아서 코인베이스 주목할 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클은 USDC 이라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은 DCG라는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이 기업이 없어짐으로써 갤럭시 디지털이 뭔가 어떤 벤처 포트폴리오, 트레이딩 데스크, 채굴, 리서치 조직을 갖고 있는 어떤 가상자산 회사로서 어떤 기존 자이언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회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공화당이 승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이런 리포트를 써가지고 또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요. 코빈 리서치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언급되는 게 디핀이라는 건데 이 용어가 다 너무 새로워가지고 디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거 디핀이 뭐 분산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여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디핀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제 세계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블록체인 밖으로 그러니까 실제 생활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핀이라는 게 활용된 게 결국에는 컴퓨팅, AI, 뭐 무선, 센서, 에너지 서비스 뭐 여러 분야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디핀이라는 개념이 전혀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러면 디핀이라는 관련된 코인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토리지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뭐 헬륨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무선 네트워크의 크라우드 소싱을 장려하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프로토콜이에요. 왜냐하면 크라우드 소싱은 결국에 이게 시총이 12억 달러를 넘었다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돼서 제가 헬륨을 갖고 와봤는데
결국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서 대중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탈중앙화죠. 대중을 참여시켜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도 공유하는 어떤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헬륨인 거고, 그래서 디핀 쪽에서 뭔가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리더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자꾸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파이는 또 어때요? 디파이는 결국 이거예요. 결국 올해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결국 미국에서 너무 디파이 쪽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있지만 결국 전통 자금이,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디파이라는 게 결국 금융권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면은 가교 역할을 디파이가 한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분야에선 그럼 뭐가 좋냐 했을 때는 랜딩 쪽. 랜딩이 왜 좋냐면 일단 고금리 때문에 좀 랜딩에 부담이 된다면 이제 디파이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투명하다는 거,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랜딩 시장이 좀 유망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T 이더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네. 네, 이런 게 조금 유망한데 ST 스테이킹 토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테나 같은 어떤 파생 상품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서 수익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돼서 수익도 얻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블랙록에서 이 RWA도 엄청 요즘 미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인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코인들이요. 네, 그래서 그 비들이라는,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RWA라는 거는 결국에 현실 세계 자산을 온체인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은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아니면 프로젝트가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 온도 파이낸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온도 파이낸스가 뭐냐면 이런 리얼 에셋, 그러니까 뭐 국채, 채권, 주식, 이런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하는 말 그대로 RWA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OUSG라는 미국 단기 국채를 토큰화한 ETF가 있는데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2주 동안에 자금이 빠졌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게 단순히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국채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관심도가 이제 빠져서 이제 그런 거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 파이낸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RWA하고 스테이블 코인에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쓰임새가 많은 게 RWA 송금 같은 거 할 때 기존 저희가 송금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 온체인 된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 송금에 쓰이는 거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CCIP의 개념과 왜 중요한지. 이 CCIP는 네.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특히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개발을 하면 이걸 결국 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CCIP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의미는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원활하게 뭐 상호작용하고 뭐 데이터나 정보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를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호 운용성 강화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연구원님 마지막 끝으로 이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올해 화두는 비트코인이라서 1억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1억을 사회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날에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내려가면 비트코인을 사고, 나머지 이제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남는 걸로 이더리움을 사고, 혹시 또 남으면은 이제 관심 있는 알트코인들 조금 사보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딱 한 종만
딱 한 종목만 사야 된다면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으로.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들을 위한 한 말씀,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되게 많은데 최대한 조금 간략하게 좀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게 도움이 됐으면 되었습니다.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항상 노력하는 거지만 이게 특히 요즘 같은 상승장 분위기에는 상승에는 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하락장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하락장 같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린다기보다는 좀 자산 자체에 좀 잘 알고 어떤 시장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게 잘 이제 투자 패턴을 잘 유지하셔서 모두 잘 성투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주라고 하셨나요? 그 이더리움 리포트.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나오시면은 그때는 또 너무 출연을 하시는 간극이 짧으시긴 하겠네요. 아무튼 다음에 또 출연하시면 네. 그 리포트도 좀 소개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빈 리서치의 최윤영 연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